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7편, 중앙은행이 금 사면 오를까? 차라리 비트코인,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금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수천 년간 사용된 인류의 화폐 금. 그런데 전 세계의 금은 얼마나 있는 걸까?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금의 총량은 약 21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금의 시가총액을 계산해보면 1온스당 2023년 9월 말 기준 1870달러입니다. 그래서 금은 트로이 온스 단위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1톤은 32,150.75 트로이 온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계산을 해보면 이걸 다 곱하면요, 약 12.6조. 5년 평균 환율 1,200원을 곱해보면 약 원화로 1경 5,10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과 애플의 시가총액 비교하면요, 금이 12.6조 달러인데 애플이 2.7조 달러니까 금이 애플의 4.5배 정도 큰 수치입니다. 금의 시가총액이 큰 걸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1등 주식과 비교했을 때 뭐 4.5배 정도면 그렇게 크진 않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금은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품이나 광물인가요? 지금도 연간 3,500만 톤씩 채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 보유량 및 연간 채굴량을 살펴보면요, 2011년만 해도 누적 금 보유량 추정치가 17만 1000톤 정도가 됐는데요, 매년 뭐 3,500톤씩 채굴이 되니까 연평균 1.8%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는 20만 8,874톤, 연평균 1.8%씩 계속 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은 그래도 여전히 귀한 광물이죠. 금 연간 채굴량이 1.8%는 이게 공급량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구 찍어내는 화폐보다 훨씬 귀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중앙은행과 금의 관계는 뭘까요? 닉슨 쇼크로 금 본위제는 완전히 붕괴가 됐는데요, 1971년에 닉슨 쇼크로 붕괴된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앙은행의 준비금에는 금이 이제 구성 요소의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 준비금의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유동성, 세 번째 수익률인데요, 금은 뭐 안전하죠. 그리고 유동성 좋은 편이죠. 하지만 수익률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주기도 애매하고 X를 주기도 애매한 세모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금을 얼마나 보유했나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합치면 35,665톤, 전체 금이 21만 톤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약 6분의 1 수준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요, 1위가 미국 8,133톤, 그래서 7위까지 쭉 살펴보면은 최근 3년 6개월간 눈에 띄게 금을 매수한 나라가 있죠. 중국이 165톤 매수했고 러시아가 58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81톤, 그리고 9위인 인도가 무려 162톤. 그리고 최근 3년 6개월간 인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금 매집을 중앙은행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 당시에 미국이 막 달러를 살포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는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일본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달러 집중을 좀 완화하기 위한 작은 시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은 닉슨 쇼크 이후에 금 매입을 아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보유량 8,133톤은요 쭉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쓰는 유럽도 유로화가 거의 기축통화에 가깝잖아요.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금이 많아 보이는 거는 근 본위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수량이 이미 많았기 때문이지 새로 뭐 금을 많이 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금을 매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달러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중국이 크게 충격을 받았죠.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렇게 갔다가 만약 미중 간에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은 미국의 제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일환으로 금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중국 위안화는 기축통화 가능할까요? 중국의 꿈은 위안화를 언젠가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일단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금 비중은 여전히 3.8%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은 비중이죠. 인도의 외환보유고 금 비중이 8.2%인 것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여전히 굉장히 낮다. 그리고 세계 외환보유고 이 종류를 쫙 봤을 때 그 위안화는 5위밖에 안 되거든요. 고작 2.7%의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걸 이제 통화 구성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 달러화가 2022년 말 기준 58.4%, 유로화 20.5%, 일본 엔화 5.5%, 영국 파운드화가 5%인데 비해 중국 위안화는 2.7%.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요즘 중국이 좀 비호감적인 모습으로 다른 이제 세계 나라들의 어떤 견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위안화 기축 통화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특이한 게 금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죠. 아니, 지금 금태안 금지된 이후로, 닉슨 쇼크 이후로 금과 화폐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는데 중앙은행이 꼭 금을 보유를 해야 될까요?
금과 화폐의 연결성은 이미 거의 끊어졌습니다. 금본위제가 붕괴가 됐고, 특히 금은 이자도 없는 게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럼 앞으로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금을 사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있죠. 한국은행은 금에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 보유 순위는 고작 36이고요. 금 보유량은 104톤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10위권의 높은 경제적 위상과 비교할 때 금 보유 순위 36위는 상당히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은 왜 금에 관심이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2011년에 금을 고가에 매입했다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죠.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90톤의 금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4톤 중 거의 대부분이 요 시기에 매수를 한 90톤 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건데요. 이때가 금 가격이 엄청 상승하던 시기라 되게 비싸게 매수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동안 금 평가 손실로 국회에서 엄청 질책을 당하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이 당시 매수가보다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 너무 호되게 당해서 그들이 이제 금에 좀 관심을 끄는 게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 굳이 금을 매입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무려 4.8%입니다. 금 가격이 10년간 과연 연간 4.8% 오를까요? 이게 사실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국채가 유동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데 이자가 한 푼도 없는 금을 사서 과연 4.8% 연간 수익 낼 수 있냐?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금을 매입할 이유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요, 연간 1000톤에 못 미치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간 금 채굴량은 3500톤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 많이 매입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금 가격이 오를 거냐? 중앙은행 금 매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중앙은행 덕분에 크게 오를 가능성은 일반적인 분석과 달리 낮아 보인다. 이게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중앙은행이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면 망할까요? 상식을 벗어난 엘살바도르의 선택이 있었죠. 비트코인을 달러와 같이 법정화폐로 채택을 해버립니다. 2021년 9월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국제통화기금 IMF는 즉각 취소를 권고합니다. 재정 안정성에 큰 리스크가 있다. 취소해라 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런 권고는 먹히지 않았고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이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고가였던 2021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엘살바도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평가 소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보유 비트코인은요, 약 3,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평균 매수가는 4770달러. 그래서 현재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33% 정도죠. 현재가가 27,000달러 정도 되니까 엘살바도르의 그 비트코인 매수 금액을 원화로 대충 환산을 해보면 147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매수한 것처럼 뭐 언론에 많이 났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고요. 뭐 인구수가 600만 명인 나라니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적고 평가 손실은 약 485억 원,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행인 건요, 엘살바도르가 아직 안 망했다는 거죠. 망하지 않았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그래서 국가가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매수 선택은 실패한 걸까요? 네 번째 반감기인 2024년 4월이 지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과 전통의 금싸움은 이제 시작이고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선택했고 인도나 중국은 금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에는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죠. 과연 이번에도 2024년 4월 반감기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반복될까요? 과거에 늘 반감기 때 가격이 올랐듯이. 그게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 비트코인 8편에는요, 금이 최고, 스튜핏, 금 투자의 모든 것,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